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외국계 은행 자금 7억 2천만 달러가 석 달 만에 이 나라 국경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중앙은행의 보고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조 6천억 루피아. 단순한 이익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남겨두었던 유보금까지 긁어모아 본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국방부에서 올라왔습니다. 공군 노후 전투기 28대, 퇴역 시한 앞으로 20개월, 대체 전력 확보 계획, 백지 상태. 저는 그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새벽 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의 종이가 사실은 한 장의 사형 선고라는 것을요.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는 무기를 살 수 없습니다. 무기를 사지 못하는 나라는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잃은 도서 국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섬 무더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전화가 제가 28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리크 누그로우,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공군 조종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고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가 무기를 사고 미루고 갈아탄 거의 모든 결정이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저는 중앙은행 부총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숫자를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상황은 보고서보다 나쁩니다. 이익 송금이야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이익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분기 외국계 은행들의 송금액이 같은 기간 순이익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겨두었던 돈까지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야자수 너머로 자카르타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총재의 다음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보좌관님, 돈은 정치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도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돈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약속을 더는 믿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유리 파편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년째 미루고 있던 약속, 한국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시계를 6달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대통령궁 전략회의실. 마호가니 탁자에 11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우리가 내지 않고 있던 돈. 우리는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한 파트너였습니다.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약정액 1조 7천억 원 가운데 8,200억 원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연체 기간 6년. 그날 회의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디 하르타위, 국가전략펀드 운영위원장. 대통령궁에서 그의 서명 없이 움직이는 돈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재무 실세였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납금이 아니라 지렛대라고 부릅시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첫 수출 실적이 간절한 나라예요. 우리가 돈을 늦게 낼수록 저들은 초조해지고 초조해질수록 기술을 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소스 코드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탁자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보좌관인 란이 중령이었습니다. 39, 회의실의 유일한 현역 분석 장교였죠. 위원장님, 한국이 다른 구매국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디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중령, 순진하시군요. 검증도 안 된 신형 전투기를, 그것도 한국산을 사겠다고 줄 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고객은 지구상에 우리 하나뿐입니다. 독점 고객은 왕입니다. 왕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지 값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고개를 끄덕인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돈으로 크는 하청업체다.
분담금은 빚이 아니라 협상 카드다. 언제든 유럽제로 갈아탈 수 있다. 그것이 당시 자카르타의 상식이었고 저희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시내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유럽 방산업계의 전설적인 중개인 레오나르드 뒤발이 저와 부디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은혜색 머리를 완벽하게 빗어 넘긴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리크, 솔직해집시다. 한국산 전투기는 반값짜리 자존심입니다. 진짜 전투기는 유럽이 만들죠. 100년의 항공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항공기를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회사 와인 저장고 역사보다 짧습니다. 부디가 박장대소했습니다. 뒤발은 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KF-21 분담금은 계속 미루세요. 어차피 종이 위에 전투기입니다. 그 예산으로 유럽제 전투기 추가 도입을 확정하시면 저희는 파격적인 절충교역 조건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두 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유럽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표현될 겁니다. 유럽식 감사. 그 단어에서 풍기는 냄새를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부디의 눈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번들거리는 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기억 하나에 붙잡혔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함께 조종 훈련을 받았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위스누, 비행단에서 가장 웃음이 많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기체를 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엔진 이상이었습니다. 부품이 없어 정비를 2번이나 미룬 기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비행기는 왜 고장이 났어요?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어른들이 싸구려 자존심 게임을 하느라 그랬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이 하필 그날 밤 덜컹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본 유출 보고서를 받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공군에서 참모차장 아궁 중장이 예고도 없이 대통령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서 있었습니다. 부보좌관님, 20개월 뒤면 우리 요격 전력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노후 기체 28대, 더는 못 띄웁니다. 지난달에도 착륙 중 유압 개통이 나갔습니다. 조종사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 대체 전력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제 추가 도입안이 납기 52개월짜리 검토 말씀이십니까?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28년 관료 생활에서 현역 군인이 제 말을 자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52개월입니다. 부보좌관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4년 넘게 걸립니다. 그 전에 우리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지금 당장 기체를 내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입니다. 우리가 6년째 돈을 떼먹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떼먹고 있다는 표현에 저는 반사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우리를 부르는 말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흘 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명분은 공동개발협정 실무점검. 속내는 달랐습니다. 분담금 카드를 다시 흔들어서 미납금 탕감과 기술 이전 확대를 한꺼번에 받아내는 것. 부디가 짜준 협상 시나리오가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표지에는 그의 자신만만한 메모가 붙어 있었죠. 한국은 기다려줄 겁니다. 저들에겐 우리뿐이니까. 서울의 협상장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 방위사업 협상만 20년을 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위압적인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확히 정리해두고 우리 쪽 발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납 분담금 문제는 우리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미납분의 절반 탕감과 납부 일정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의의 표시로 기술 이전 범위를 당초 합의보다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통합 기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놓고 보니 저 스스로도 낯이 뜨거운 요구였습니다. 돈은 깎아달라, 기술은 더 달라. 하지만 부디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이걸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고객이니까요. 강민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부보좌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온다. 절충안이 온다. 미납이 계속되는 동안 협정상 기술 이전 항목은 2단계 축소됩니다.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통합 기술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저희가 새로 정한 방침이 아니라 양국이 서명한 협정문 부속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협정을 지킬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국의 참여를 여전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귀국의 참여 없이도 이 사업은 완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달려야 할 쪽이 매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야 할 쪽이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디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강민철이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서로 답답하실 테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사천에 내려가 보시죠. KF-21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부보좌관님께서는 조종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시면 압니다. 이 전투기가 종이 위의 전투기인지 아닌지. 그 말투에는 애원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왕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다음 날 사천에서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내리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장을 보러 갔다가 공장이 아니라 국가 하나를 통째로 보고 오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남쪽의 작은 도시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 문장을 머릿속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립시설은 평범한 수준, 기술 자립도는 과장된 홍보, 우리의 협상 지휘에는 변동 없음. 부디가 좋아할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문장들은 한 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때린 것은 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이어붙인 생산동 안에서 들리는 것은 공구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낮게 깔린 기계음과 검사 장비의 규칙적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바닥은 병원 수술실처럼 빛났습니다. 페인트와 금속과 세정제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에서 저는 긴장감을 맡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KAI의 품질 총괄 임원 서지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말 대신 태블릿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어제 협상장에서 종이 위에 전투기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저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이 화면에 뜨는 것이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시제기 한 대의 이력입니다. 볼트 하나가 언제, 누구의 손으로, 몇 뉴턴미터의 힘으로 조여졌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이 기체 한 대에 쌓인 체결 기록만 12만 건입니다. 12만 건을 전부 보관한다고요? 보관이 아니라 추적입니다. 10년 뒤 이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그날 그 볼트를 조인 작업자의 교육 이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검사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검사 인력들이 기체 표면에 장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복합재 패널의 미세 균열을 찾는 비파괴 검사라고 했습니다. 검사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기체 한 대 기준 1,400개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외 승인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오셔도 없습니다. 저는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무게를 압니다. 전투기는 부품을 끼우면 완성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배선 하나의 접촉 불량으로 레이더가 꺼지고 패널 하나의 균열로 조종사가 죽습니다. 제 친구 위스누를 죽인 것도 결국은 기록되지 않은 정비, 추적되지 않은 부품이었습니다. 그때 서지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조종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앉아보시겠습니까? 지상 시험용 기체의 사다리를 오르며 저는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책상에서 서류만 만지던 늙은 관료가 조종석, 사다리 앞에서 20살 훈련생처럼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종석에 몸을 내리는 순간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감각이 손끝부터 되살아났습니다. 시트가 몸을 감싸는 각도,
캐노피 너머로 펼쳐지는 시야. 저도 모르게 조종간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립의 감촉이 낯설도록 정교했습니다. 계기판을 보십시오. 서지연의 말에 저는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몰던 기체의 조종석은 아날로그 계기가 빼곡한 시계방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조종석은 거대한 화면 하나가 모든 정보를 통합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부품 명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알파벳 회사명이 아니라 한국 업체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국산입니까? 네. 그 아래 임무 컴퓨터도 등 뒤에 사출, 좌석 점화 계통 일부를 제외하면 조종석 핵심 계통 대부분이 국내 개발입니다. 저는 조종간을 쥔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이 좌석은 조종사를 살리려고 만든 좌석이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누가 이런 기체를 탔더라면.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황급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찰의 마지막 일정은 뜻밖에도 자료실이었습니다. 서지연은 두꺼운 바인더가 꽂힌 서가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부보좌관님,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실패의 기록입니다. 실패 기록이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함, 시험 중단, 설계 변경 이력입니다. 지상 시험에서 균열이 발견돼 공정을 통째로 세운 기록도 있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시험 비행을 연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부 문서로 남기고 전부 고객에게 공개합니다. 실패를 고객에게 공개한다고요? 그건 영업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긴 실패는 하늘에서 터집니다. 공개한 실패는 지상에서 끝납니다.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투기를 파는 일은 신뢰를 파는 일이니까요. 숨긴 실패는 하늘에서 터진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스누의 기체가 바로 숨겨진 실패들이 쌓여 하늘에서 터진 경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야간 시험비행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활주로 끝에 서자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제기가 활주로에 들어섰고 애프터버너의 파란 불꽃이 어둠을 찢으며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굉음이 몇 초 늦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늑골이 울리는 그 진동을 느끼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위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제기 전체 누적 2300소티,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야간 공중급유까지 전 영역 검증 완료. 국산화율 89%. 제 수첩에 적힌 숫자들이 방금 굉음이 되어 제 머리 위를 지나간 겁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자카르타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조립시설은 평범한 수준. 커서가 그 문장 위에서 한참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결국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틀째 아침, 저는 본관 회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협상 테이블 100회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마주쳤습니다. 회의동 복도에 국기가 걸린 안내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대표단 환영, 유럽 국가공군시찰단 환영, 남미 국가획득청 방문 환영. 제가 눈으로 센 것만 그 주에 7개 나라였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사내가 저를 알아보고 일어섰습니다. 중동 국가의 획득 담당 준장이었습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몇 번 마주친 얼굴이었죠.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더니 제 어깨 너머 경납고 쪽을 흘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타리크,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 줄을 안 서도 되잖습니까? 줄이라니요?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전투기를 계약하고 3년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 약속은 40개월이었는데 지금은 52개월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부품 공급망 문제라고 했고 올해는 자국 공급 물량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매년 바뀌는데 결론은 늘 같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조종사들은 아버지뻘 나이의 기체로 초계 임무를 뛵니다. 지난달에는 착륙 사고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타리크, 계약서의 지연 배상금 조항이 조종사 병상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8개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진짜로 물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폴란드를 보세요. 계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기체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 획득청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최근 주요 방산 계약 납기 준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전량정시 인도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군인인 당신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마침 로비의 대형 화면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인도되는 FA-50 추가 물량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폴란드 조종사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자막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48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부디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들의 고객은 지구상에 우리 하나뿐입니다. 독점 고객은 왕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10개국이 굴리고 있었습니다. 경공격기는 유럽 한복판에 수십 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본 7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서 KF-21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줄의 맨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6년째 계산서를 밀린 채로요. 그날 점심, 저는 라니 중령에게 암호화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니, 하나만 조사해줘. 한국이 우리 말고 실제로 협의 중인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초도 생산 물량이 어떻게 배정되는지도. 3시간 뒤 그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보좌관님, 공식 확인된 것만 7나라입니다. 그중 2나라는 이미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생산 슬롯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초도 양산 라인의 연간 생산 능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국 공급 물량이 최우선이고 남는 슬롯을 수출 물량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만약 실사를 마친 2나라 중 한 곳이라도 우리보다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 인도 시점은 최소 2년 이상 밀립니다. 노후 기체 퇴역 시한과 겹쳐보면.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대 31개월의 전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부보좌관님, 우리 방공식별 구역 전체에서 요격 대응이 불가능한 구역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31개월의 하늘 구멍.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협상 카드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카드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발밑에 묻어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자카르타의 부디에게 중간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정상 해야 하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본 것들을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품질 체계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것, 구매 대기국이 실재한다는 것, 생산 슬롯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 수화기 너머에서 부디는 하품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타리크, 당신 같은 군인 출신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쇠붙이만 보면 심장이 뛴다는 겁니다. 경납고 견학 좀 시켜주고 야간 비행쇼 좀 보여주니까 넘어가셨군요. 그건 전부 연출입니다. 손님 올 때만 돌리는 쇼윈도라고요. 위원장님, 제 눈으로 확인한. 됐고요. 대기국이 7이라고요? 타리크, 방산시장에서 관심 표명은 공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전부 허풍이에요. 됐으니까 관광 보고서나 마저 쓰고 오세요. 협상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두운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광 보고서. 그 단어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것은 모욕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디의 그 요지부동한 확신이었습니다. 눈앞에 증거를 쌓아줘도 꿈쩍하지 않는 확신. 그런 확신은 무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이해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오전 약속된 기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연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지연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어제 물으셨죠? 왜 레이더를 직접 만들었느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 전투기 사업을 시작하며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미국은 4가지 기술에 대해 최종 거부 통보를 보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제머까지 전투기의 눈과 귀와 신경에 해당하는 기술 전부였습니다. 화면에 당시 상황을 아는 늙은 연구원의 인터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흰머리의 그는 카메라 앞에서 예시를 회고하며 몇 번이나 말을 골랐습니다. 거부 통보가 온 날을 기억합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서류를 덮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10수년을 준비한 사업이 시작도 전에 눈을 잃은 거니까요. 그날 밤 연구원 몇 명이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앉았는데 제일 젊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선배님, 어차피 안 주는 거면 이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웃고 나서 보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멈추고 서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구진은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해외 학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부품 하나 때문에 수출 통제 서류와 몇 달을 싸우고 시험에 실패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초기 목표 대비 탐지거리 1.8배를 달성했습니다. 표적 동시 추적 능력은 당초 요구 성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보좌관님, 이 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의 결과물입니다. 핵심 기술은 돈으로도 동맹으로도 살 수 없다는 교훈 말입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기술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를요.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협상장에서 강민철이 왜 그렇게 담담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통합 기술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는지, 세계 최강대국이 거부해서 맨손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6년째 돈도 안 내는 파트너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가방 속 부디의 협상 시나리오가 갑자기 코미디 대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뜻밖의 입에서요. 서울 시내 호텔바였습니다. 저는 혼자 위스키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땐 아직은 은회색 머리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오나르드 뒤발. 유럽의 그 로비스트가 서울에 와 있었던 겁니다. 타리크,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건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천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고 저를 떠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았고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레오나르드,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사는 반값짜리 자존심이라면서요. 그런데 당신 회사 사람들이 요즘 한국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해집니까? 뒤발은 잔을 빙글 돌렸습니다.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기와 오만이 반쯤 섞인 목소리로 본심을 흘렸습니다. 타리크,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두려운 건 한국의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야 우리도 절충교역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납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무슨 수를 쓰는 건지 파업도 없고 지연도 없어요. 우리 고객들이 이제 계약서에 한국식 납기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정하던 기준을 이제 저들이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잔을 비우더니 웨이터에게 손짓으로 한 잔을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주하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에 무슨 조직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름은 근사하게 시장전략대응반이라고 붙였는데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한국 견제. 임원회의의 절반이 한국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견적서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어느 나라 공군이 사천에 다녀갔는지, 100년 역사의 회사가 전투기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의 일정표를 훔쳐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신만만하시군요. 우리 시장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뒤발은 새로 나온 잔을 들어 저에게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타리크, 우리에겐 제품 말고도 파는 게 있거든요. 우정이라는 겁니다. 자카르타에는 우리의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요. 그 친구들은 압니다. 유럽과의 거래가 얼마나, 뭐랄까, 개인적으로 따뜻한지. 그러니까 타리크, 당신들은 분담금이나 계속 미루세요. 그래야 우리 장사가 편해지니까. 자카르타의 친구들. 아주 높은 곳. 저는 그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쟁자가 인정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는 방금 두 가지를 실토했습니다. 하나,
유럽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둘, 우리의 미납 전략이 자카르타의 누군가와 유럽 사이의 따뜻한 우정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나라 전체가 들러리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라니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가전략펀드의 역외 자금 흐름. 조용히, 그러나 전부. 자카르타로 돌아온 날, 공항에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재무부, 중앙은행, 그리고 공군. 저는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맨 위에 두 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날아온 청구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입한 유럽제 전투기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연간 4,800억 원. 엔진 정비 주기가 도래했고 예비 부품 가격은 계약 당시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계약서 구석의 물과 연동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뒤발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명을 받아간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기체를 사는 돈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 30년 동안 이어지는 정비와 부품과 훈련이 진짜 계산서라는 것. 저는 그걸 조종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후속 보고였습니다. 자본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율 방어에 이미 34억 달러의 외환이 소진됐고 국가전략펀드가 주도한 정책 사업들에 은행 대출이 동원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시장이 우리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숫자가 되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무 분석관 2명과 라니를 집무실로 불러 문을 잠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3가지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유럽제 전투기 추가 도입.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체 도입비에 후속 군수 지원 30년치를 더하면 현 국방 예산 구조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군의 현대화 사업을 전부 중단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납기 52개월은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나리오 2. 도입 없이 노후 기체 수명 연장. 이번에는 라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골 보강과 부품 재생으로 버틴다 해도 한계는 3년입니다. 그 사이 사고 확률은 해마다 올라갑니다. 부보좌관님, 이건 예산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종사 목숨으로 이자를 내는 대출입니다. 시나리오 3. KF-21 직접 구매. 분석관이 숫자를 띄웠습니다. 초도 16대 기준, 무장과 훈련 패키지를 포함해도 유럽제 대비 총 수명 주기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입니다. 납기는 18개월. 유일하게 재정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해결하는 안입니다. 다만 미납 분담금 8,200억의 해소가 선행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라면 한 달 미룰 때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3개의 시나리오가 적힌 화이트보드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6년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를 돌려보낸 새벽, 저는 서재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공군 시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조종복을 입은 2 청년이 활주로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위스누였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륙하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정비반장이 출격 연기를 건의했다는 사실도, 부품 수급 문제로 2번이나 정비가 밀린 기체였다는 사실도 전부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마지막 교신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지금도 외웁니다. 관제탑, 여기는 위스누, 엔진 계기 이상, 경고등 점등, 기지로 선회한다. 수신 양호, 상태 보고하라, 진동 증가, 출력 불안정. 그래도 괜찮다. 이 기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기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친구는 끝까지 기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정비가 밀려온 고철을 자기 실력으로 덮으려 했던 겁니다. 조종사는 늘 그렇습니다. 나라가 준 기체가 어떤 상태든 그걸 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그의 딸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아빠 비행기는 왜 고장이 났어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예산을 다른 데 썼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부품보다 체면을, 정비보다 리베이트를,
조종사의 목숨보다 협상 카드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저는 사진을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쯤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흘려보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궁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부보좌관님. 어젯밤 야간 초계에서 노후 기체 한 대가 또 유압병고로 회항했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합니다. 무사한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보좌관님, 저는 이제 밤마다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아직도 그 기체를 타고 올라갑니다. 명령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보좌관님만 믿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세수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조종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검증된 기체와 제때 도착하는 부품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조종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전부 가진 나라를 우리는 6년 동안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디 하르타위와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라니와 저는 자정 무렵까지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추적한 국가전략펀드의 역외 자금 흐름은 예상보다 깊고 지저분했습니다. 유럽제 도입 검토가 시작된 시점과 펀드 산하, 특정 역외 계좌의 절충교역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유입된 시점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라니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이거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대는 이 정부의 돈줄입니다. 알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보좌관님은 잃을 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서류철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니, 나는 이미 잃었어. 친구를 잃었고 6년을 잃었고 하마터면 이 나라의 하늘을 잃을 뻔했지. 지금 내가 지키려는 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때 제 개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변조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보좌관님, 내일 회의에서 서류는 조용히 덮어두시죠. 가족들과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따님이 유학 중이시죠. 참 먼 나라에.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반반이었습니다. 라니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지. 그리고 자백이기도 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백한 사람은 협박 전화를 걸지 않아. 이 전화가 방금 증명해줬어. 우리가 제대로 짚었다는 걸. 다음 날 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시작 전부터 팽팽했습니다. 부디는 상석 가까이에 앉아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리크, 서울 관광은 즐거우셨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깎아주겠답니까? 저는 자리에 앉는 대신 회의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자본 유출 그래프, 유럽제 후속 군수 청구서, 그리고 노후 기체 퇴역 시간표. 세 장의 그림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깎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기존 협상 방침의 전면 폐기를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6년 동안 카드라고 불러온 미납금 8,200억은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용을 갉아먹는 흰개미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낙인 때문입니다. 그 낙인의 목록 맨 위에 KF21 미납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보고서에 우리 방위사업 연체가 국가 리스크 항목으로 명시된 것, 위원장님도 보셨을 텐데요.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부디가 서류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놨습니다. 부보좌관, 한국 출장 한번 다녀오더니 저들의 대변인이 되셨습니까?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 인구 세계 4위의 대국입니다. 저들은 우리 시장이 아쉬워서라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라니, 중령이 사흘 밤을 새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구매 협의 중인 나라가 7입니다. 그중 둘은 실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는 동안 초도 생산 슬롯은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공군은 최대 31개월의 전력 공백을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이 나라 하늘에 뚫리는 구멍은 위원장님의 펀드로 메우실 겁니까? 궤변입니다. 유럽 대안이 있습니다. 뒤발 쪽에서 파격적인 절충교역안을. 그 뒤발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취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더러 분담금을 계속 미루라더군요. 그래야 자기들 장사가 편해진다고. 그리고 자카르타에는 아주 높은 곳에 유럽의 오랜 친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과의 거래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따뜻한지 아는 친구들이요. 위원장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을 위한다는 협상 전략이 어쩌면 이렇게 유럽 방산업체의 영업 전략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까요? 부디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제 도입 검토가 시작된 시점과 위원장님, 산하펀드의 특정 역외 계좌에 절충교역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들어온 시점이 왜 겹치는지, 이건 제가 아니라 감사원이 묻게 될 겁니다. 관련 자료는 오늘 아침 제출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젯밤 제가 받은 발신자 불명의 협박 전화도 녹음과 함께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제 딸의 유학지까지 알고 계시던데 누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곧 밝혀지겠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디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모략으로 나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이 정부의 돈줄이야. 내가 없으면 이 나라 전략 사업은 하루도.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라의 돈줄이 자기를 나라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본은 그 나라를 떠납니다. 지금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궁 비서실 인사가 들어와 메모 한 장을 상석에 전달했습니다. 메모를 확인한 안보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가 났습니다. 국가전략펀드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그리고 부디 하르타위 위원장의 직무는 오늘부로 정지됩니다. 부디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 인력 2명이 회의실 문 앞에 서자 그는 서류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톨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타리크, 당신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도 모르는군. 두고 보시오. 나는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위원장님, 저는 그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돌아오실 곳은 이 회의실이 아니라 감사원 조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카드라고 부른 그 8,200억 뒤에는 낡은 기체를 타고 오늘 밤에도 이륙하는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의 목숨으로 도박을 한 겁니다. 부디는 경호 인력에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쾌함보다 먼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6년이 걸렸고 그 6년의 값을 이 나라 전체가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타리크,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보고서를 직접 들고 오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협정 개정 협상의 최종 시한을 통보해왔습니다. 72시간입니다. 72시간. 저는 서류를 챙기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6년을 미뤄온 나라에게 이제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회의실과는 또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두 손으로 올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참 동안 보고서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궁의 야자수 그림자가 길게 기울 때까지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짧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조종사들을 살릴 수 있는 안이 이것 하나뿐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산과 시간과 전력,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안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제가가 떨어졌습니다. 미납 분담금 해소 일정 확정, KF-21 초도 물량 직접 구매 협상, 전권 대표, 타리크 누구로호. 저는 집무실을 나서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한국이 통보한 시한까지 남은 시간 61시간.
저는 복도를 걸으며 라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라니, 짐 싸. 서울로 간다. 이번에는 카드가 아니라 계산서를 들고. 서울의 협상장은 지난번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자리, 건너편에는 강민철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제 가방 속 서류였습니다. 부디의 협상 시나리오 대신 대통령 제가가 담긴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석 대표님,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가 했던 요구, 미납금을 깎아달라면서 기술은 더 달라고 했던 그 요구 말입니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공직자로서 6년의 연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강민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협상가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3가지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첫째, 미납 분담금 8,200억의 상환 일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합니다. 둘째, 현지 생산 요구를 철회합니다. 셋째, KF21 초도 물량 16대의 직접 구매 협상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보좌관님, 확인하겠습니다. 현지 생산 철회는 귀국 항공업계의 반발이 클 텐데요. 압니다. 우리 정치권도 공동개발국의 자존심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사천에서 배웠습니다. 전투기 생산의 핵심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품질 보증 권한이라는 것을요. 볼트 하나의 기록까지 추적하는 그 체계를 우리가 지금 흉내내는 순간 첫 수출 기체의 품질이 흔들립니다. 그건 한국에게도 재앙이지만 그 기체를 타는 우리 조종사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명분이 아니라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말을 마치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위스누의 얼굴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강민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 기체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며 품질 보증과 최종 검수 권한은 한국이 보유한다. 둘,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무장 통합 데이터 등 핵심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협상 불가 항목이다. 셋, 그 대신 창정비와 부품 정비 능력은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개방한다. 조종사 전환훈련 14주 과정과 시뮬레이터 6대 패키지, 예비 부품 가동률 92% 보장을 계약에 명문화한다. 넷, 초도 16대의 인도 개시는 계약 발효 후 18개월. 계약 규모 2조 4천억 원. 저는 마지막 장을 덮고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 제외는 정말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민철의 대답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저희는 그 기술을 거부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나라입니다. 1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 저희에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배수진입니다. 팔 수 있는 것은 전부 팔겠습니다. 훈련도,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배수진은 팔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저희는 언젠가 다시 남에게 하늘을 구걸하는 나라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모욕감이 아니라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6년 전 우리가 흔들어대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줄 것과 지킬 것을 정확히 알고 어느 쪽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 수용합니다. 협상은 그날 자정을 넘겨 이어졌습니다. 물량 세부, 무장 패키지, 결제 조건, 환율 변동 조항. 라니와 실무진이 조항 하나하나를 다듬는 동안 창밖의 서울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왔습니다. 남은 시한 19시간을 앞두고 마침내 합의문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서명 전날 저녁 마지막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레오나르드 듀발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여유 대신 초조함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타리크, 잠깐이면 됩니다. 본사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절충교역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금융 패키지도 파격적으로 다시 짰습니다. 서명만 미뤄주세요. 딱 한 달만. 레오나르드, 들어보세요. 당신네 미납금 문제도 우리가 우회로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친구들이 도와줄 겁니다. 아, 물론 부디는 이제 어렵겠지만 친구가 그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뒤발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레오나르드, 당신 방금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 제안서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야기요. 자카르타의 친구들이 부디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명단, 지금 우리 감사원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뒤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뭐라 말을 이으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로비를 가로질러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첫 비행기로 출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그의 명함은 우리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을 기회를 영영 잃었습니다. 훗날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감사에 소환됐고 자카르타는 그의 출장 목록에서 지워졌다고요. 시한을 7시간 남기고 저는 합의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테이블 건너편에서 강민철이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은 6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년 걸려 도착한 이 테이블까지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 위스누가 있었고 낡은 기체로 오늘 밤에도 초계를 도는 조종사들이 있었다고. 몇 주 뒤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우리의 홍백기와 한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양국 대표가 협정 개정안과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 뒤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16대 2조 4천억 원. KF-21의 첫 수출 계약이자 우리 공군의 미래가 담긴 숫자였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두 대표가 계약서를 들어 보이는 순간 장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6개월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하청업체다. 분담금은 카드다. 독점 고객은 왕이다. 그 오만한 문장들을 믿던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식이 끝난 뒤 강민철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보좌관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 결정적이었습니까? 사천의 생산 라인입니까? 아니면 대기 중인 7나라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어느 조종사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강민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그 침묵의 예의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생도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례를 올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위스누의 얼굴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보좌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뵀습니다. 아저씨, 아빠 비행기는 왜 고장이 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조종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게 선 채 말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새 전투기가 들어온다고요. 제가 임관할 때쯤이면 저도 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탈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하마. 내가 타는 기체는 볼트 하나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기체일 거다. 내 아버지가 타지 못했던 그런 기체일 거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국방에서 진짜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전투기 계약은 기체 몇 대를 사는 거래가 아니라 부품과 정비와 훈련과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30년짜리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를 저울에 올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추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